정한론 앤드어 아유세이칼론 조선을 정벌하라는 사이고 다카모리의 외침에서 1910년 한일병합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팽창 논리 1873년 정한론 정변의 강화도 조약 1876의 청일전쟁 1894사이고 다카모리의 이타가키 다이스케 이와쿠라 도모미 오쿠보 도시미치 정한론의 형성 운운쟁 좌절 변용 실행 역사적 유산 하나 서론 왜 정한론인가 1873년 일본 메이지 정부 내에서 폭발한 정한론 논쟁은 단순한 외교 정책 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막 탄생한 근대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운명적 분기점이었으며 동시에 조선과 동아시아 전체의 근대사를 규정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논리로 메이지 정부를 뒤흔든 정한론은 일본 제국주의 팽창의 출발 신호탄이었고 1910년 한일병합이라는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었다. 정한론이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는 조선을 정벌한다는 뜻이지만 그 함의는 훨씬 복잡하다. 메이지 초기의 정한론은 조선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 침략 계획이라기보다는 조선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강압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논의였다. 사이고 다카모리 서로 대표되는 정한파는 처음에는 사절 파견을 통한 외교적 압박을 주장했고 조선이 이를 거부할 경우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정한론의 역사적 중요성은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 첫째, 그것은 메이지 일본 국내 정치의 균열을 반영하는 거울이었다. 유신의 주역들이 정한파와 내치파로 갈라지면서 일어난 1873년 정변은 이후 일본 근대 정치의 구조를 결정했다. 둘째, 정한론은 일본의 대외 팽창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원형이었다. 문명 개화의 이름으로 이웃 나라를 압박한다는 논리는 이후 청일전쟁, 너일전쟁, 한일병합을 거쳐 반복되고 심화되었다. 셋째, 정한론은 조선과 한국 근현대사의 결정적인 외부 변수로 작용했다. 개항, 이모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을사늑약, 한일병합 호의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정한론 이래 형성된 일본의 대조선 팽창 논리가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었다. 이 글은 정한론의 형성 배경에서 시작하여 1873년 정치 논쟁의 전개와 결과 정한론이 좌절 이후 변형되어 실현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정한론이 남긴 역사적 유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시각을 아우르며 이 복잡한 역사를 균형 있게 조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항목내 용비고 용어 정의 정한론의 조선을 정벌 무력 또는 외교적 압박, 해양, 한달은 메이지 일본의 정치 논쟁 대도 시기 1873년 메이지 정부 내 격렬한 정치 논쟁으로 표면화 메이지 6년 정변 주요 주창자사이고 다카모리 서 이타가키 다이스케 에토 신테이 신등정환파 주요 반대론자 이와쿠라 도모미 오쿠보 도시미치데 기도 다카요시 목교 등 내치우선파 1873년 결과 정한론 좌절에서 사이고 등 하야에서 서남전쟁 1877으로 귀결 메이지 정부 분열 이후 전개 강화도 조약 1876에서 이모군란 1882에서 갑신정변 1884에서 청일전쟁 1 89419 단계적 침투 심화 최종 귀결러일 전쟁 1 90410 을사늑약 1905에서 한일병합 1910 정한론의 완전 실현 역사적 의의 메이지 일본 제국주의 팽창 논리의 원형 근대 동아시아 국제 질서 재편이 기점 역사적 배경 메이지 유신과 조선 문제의 등장 1 메이지 유신의 충격과 새 국가의 탄생 1868년 메이지 유신은 일본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정치 변환 중 하나였다. 약 260년간 지속된 에도 막부의 도쿠가와 체제가 붕괴하고 천황 중심의 새 정부가 수립되었다. 왕정복고 완고를 선언한 메이지 신정부는 빠른 속도로 서양식 근대 국가 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신 직후의 메이지 정부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었다. 막부를 타도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하급 무사하, 특히 사스머, 조슈 출신 번사들이 새 정부의 실권을 쥐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전통적 군인 계층인 무사로서 근대화 과정에서 신분과 특권을 잃어가고 있었다. 패도령으로 칼차는 것도 금지되고 공록도 삭감되거나 소멸되면서 구무사 계층의 불만이 들끓었다. 이 불만의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정한론은 매력적인 해결책으로 부상했다. 조선 원정을 통해 사족들에게 전쟁의 명분과 활로를 제공하고 동시에 불만 세력을 외부로 분출시킨다는 정치적 계산이 정한론에는 뚜렷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 점에서 1873년의 정한론은 순수한 대외 팽창 논리인 동시에 국내 정치적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기 조선의 쇄국과 일조 관계의 단절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과 조선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새 국가의 출범을 조선에 통보하고 국교 수립을 요구했으나 조선은 이를 거부했다. 조선 측이 거부한 이유는 명확했다. 첫째, 일본이 보내온 외교 문서에 황황자와 칙자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천자 인청나라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조선의 외교 관례에 어긋났다. 둘째, 일본이 서양식 복장을 도입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조선의 서국 지배층은 금수의 나라와 같은 서양 오랑캐의 앞잡이가 됐다고 비판했다.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대 군의 강력한 쇄국 정책 아래 있었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유를 거치면서 척화의 서양과의 화친을 거부한다. 의 기조가 굳어진 상태였다. 1871년 신미양유에서 미국 함대를 물리친 것이 오히려 쇄국 정책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국교 수립 요구를 거부한 것은 조선 지배층의 논리에서는 일관된 행동이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 보면 조선의 거부는 용납할 수 없는 무례였다. 메이지 정부 내 정알론자들은 조선의 거부를 신생 일본의 국제모독으로 받아들였다. 문명 개화를 추진하는 일본이 아직도 낡은 전통 질서에 갇혀있는 조선으로부터 외교적으로 무시당한다는 것은 새 국가의 체면과 자존심에 관한 문제였다. 이 분노가 정알론의 감정적 동력이 되었다. 3. 이와쿠라 사절단과 서양 인식 1871년 11월 이와쿠라 도모미를 정사로 하고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 등 메이지 정부 핵심 인사들을 포함한 대규모 사절단이 미국과 유럽으로 출발했다. 약 2년간 1871에서 1873 12개국을 순방한 이 사절단은 서양 근대 문명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 이와쿠라 사절단이 귀국하면서 가져온 핵심 메시지는 지금 일본이 서양과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산업, 군사, 과학, 기술, 법제도 모든 면에서 서양과 일본의 격차는 압도적이었다. 이 인식은 귀국 후 정알론 논쟁에서 반정한파의 핵심 논거가 되었다. 지금 조선을 공격하면 서양 열강이 개입하고 그렇게 되면 일본이 오히려 위태로워진다는 현실론이 그것이었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경험은 일본 근대화 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각적인 대외 팽창보다 내부의 산업화와 제도, 정비를 먼저 해야 한다는 내치우선 노선은 이 사절단 경험에서 도출된 결론이었다. 오쿠보 도시미치와 이와쿠라 도모미가 정알론에 강력히 반대한 것은 바로 이 현실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1873년 정알론 논쟁 후 메이지 정부의 대분열일, 사이고 다카모리 정한 주장 1873년 여름 메이지 정부 내에서 정알론이 최고조에 달했다. 사이고 다카모리 선은 정알론의 가장 강력한 주창자였다. 그는 직접 조선의 사절로 가서 조선 정부의 국교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자언했다. 사이고의 논리는 이러했다. 나는 직접 조선에 가서 일본의 요구를 전달하겠다. 조선이 나를 죽인다면 그것이 바로 전쟁의 명분이 된다. 이 논리는 처음 보면 외교적 접근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전쟁 유발을 전제로 한 계획이었다. 당시 조선의 쇄국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사절이 파견되면 조선이 거부하거나 무례하게 대할 것이 예상되었다. 그 경우 일본은 전쟁의 도덕적 명분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발상은 오늘날의 군사적 도발을 위한 외교적 명분 만들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사이고 다카모리가 정안을 주장한 배경에는 복합적인 동기가 있었다. 첫째, 사족의 불만 해소였다. 유신 이후 전통적 무사계층은 신분 폐지, 복록 삭감, 폐도령 등으로 생활 기반과 사회적 지위를 잃어가고 있었다. 조선 원정을 통해 이들에게 전쟁의 기회와 명예를 제공함으로써 불만을 외부로 분출시키자는 것이었다. 둘째, 사이고 자신의 무사적 명예의식이었다. 그는 서양식 근대화가 일본의 전통적 덕목과 무사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었으며 외부 전쟁을 통해 이 정신을 되살리고자 했다. 나는 반드시 조선에 가겠다. 조선이 나를 죽이면 그것이 곧 우리가 행동할 이유가 된다. 죽어서도 나라를 위해 쓰임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사이고 다카모리 1873년 가계 발언이 반정한파의 논거 이와쿠라와 오쿠보의 현실론 1873년 8월 사이고의 조선 파견 건의는 태정관 가기에서 일단 가결되었다. 그러나 이와쿠라 사절단의 귀국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이와쿠라 도모미,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는 강력한 반정한 논진을 펼쳤다. 반정한파의 논거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재정 문제였다. 막 출범한 메이지 정부의 재정은
매우 취약했다. 군비 증강과 서양식 제도 도입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국가 재정을 파탄시킬 위험이 있었다. 둘째는 서양 열강의 개입 우려였다. 일본이 조선을 공격하면 청나라가 개입하고 나아가 조선의 이익을 가진 러시아 등 서양 열강도 관여할 수 있었다. 아직 일본이 이들을 상대할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치명적 위험이었다. 셋째는 내치 우선론이었다. 서양을 직접 보고 온 이와쿠라와 오쿠보는 일본이 먼저 산업화, 법제 정비, 군비 증강을 달성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강한 나라를 먼저 만들고 나서 대외 팽창은 그 이후라는 순서 논리였다. 오쿠보 도시미치는 이 논쟁에서 가장 강력한 반론을 제시했다. 그는 사이고의 주장이 감정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냉철한 국가, 이익 계산에 기반한 외교와 근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쿠보의 입장은 훗날 내치우선주의로 정식화되어 메이지 정부의 중기 전략 기조가 되었다. 3. 메이지 6년 정변 정알론의 1차 좌절 1873년 10월 이와쿠라 도모미가 직접 천황에게 상소를 올려 사이고의 조선 파견 결의 취소를 요청했다. 태정관의 기존 가결이 뒤집히면서 조선 파견 계획은 공식적으로 철회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메이지 6년 정변 명유그 또는 개유정변이다. 정변의 결과는 메이지 정부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정안을 주장했던 사이고 다카모리, 이타가키 다이스케, 에토 신페이, 소에지마 다네오미 등이 모두 관직을 사퇴하고 정부를 떠났다. 반면 이와쿠라, 오쿠보, 기더, 이토 히로부미 등 반정한파가 정부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내치우선파가 조선에 대한 팽창 의도 자체를 포기했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들이 반대한 것은 지금 당장의 전쟁이었지. 조선에 대한 압박과 개방 강요 자체가 아니었다. 2년 후 은유고 사건과 이듬해의 강화도 조약 강요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알론의 실질적 내용은 방법과 시기만 달리했을 뿐. 내치우선파에 의해서도 계속 추진되었다. 주요 인물과 그들의 논리 1. 정알론 주요 인물 일라민 무립장 주요 논거 이후 행적 사이고 다카모리 서정한 적극 주창사절단 파견에서 조선이 거부하면 무력 사용 정당화, 불평사족의 불만 해소 겸함 정알론 좌절. 후 하야에서 사학 설립에서 서남전쟁 1877 패전 의천사 이타가키 다이스케 정한 찬성 조선의 무례와 쇄국의 무력 대응 불가피, 무사 계층 활로 마련하여 후 자유민권운동 창도에서 자유당 창설 에토, 신페이 신정한 찬성 사이고와 동조, 조선 개방 강요를 통한 일본 이익 확보하여 사가의 난 1874 주도 후 처형 이와쿠라 도모미 정한 반대 내치 우선 이와쿠라 사절단 귀국 직후 현실론 주도 구미 견학 후 실력 차이 실감정할론 저지 성공해서 메이지 정부 주도권 유지 오쿠보 도시미치 대정한 강력 반대 산업화의 근대화 먼저 즉각 전쟁은 재정 파탄 외국 간섭 초래 우려 내무경으로 실권 장악에서 1878년 암살기도 다카요시 목표 정한 반대 이탈점진 외교 선호 이와쿠라의 오쿠보 노선 지지 메이지 정부 유지에서 1877년 병사 후쿠자와 유키치 복타라론 조선 후 중국의 개혁 불능에서 아시아 포기 서양 문명과 진퇴 공동 1885년 타라론 발표에서 정알론의 문명론적 정당화에 기여해요. 사이고 다카모리 정알론의 상징사이고 다카모리 1828 길 877는 정알론의 상징적 인물이다. 사스마번 출신으로 메이지 유신에서 핵심 군사 지도자였던 그는 유신 이후 새 정부에서도 육군 원수에 해당하는 요직을 맡았다. 그러나 급격한 서양식 근대화에 대한 저항감과 전통적 무사 정신에 대한 집착이 그를 정알론 쪽으로 이끌었다. 사이고가 정안을 주장한 것은 단순히 조선에 대한 적대감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유신 이후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무사 계층이 소외되고 전통적 덕목이 무너지는 것을 깊이 우려했다. 전통적 무사 정신을 되살리고 사족들에게 활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신생 일본의 국위를 떨치려는 복합적 의도가 그의 정알론에 담겨 있었다. 정알론 좌절 후 사이고는 고향 사스마로 돌아가 사학을 세우고 무사 청년들을 교육했다. 그러나 1877년 그를 따르는 사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사이고는 어쩔 수 없이 반란의 수장이 되었다. 이것이 일본 마지막 내전인 서남전쟁 서남이다. 약 반년간의 전쟁 끝에 메이지 정부군에 패배한 사이고는 자결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죽음은 일본에서 비운의 영웅으로 신화화되어 오늘날에도 메이지 시대 가장 인기 있는 역사 인물 중 한 명으로 남아있다. 3. 오쿠보 도시미치 반정한. 그러나 팽창주의자 오쿠보 도시미치 1830-1878는
정알론 논쟁에서 반정안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반정안이 대외 팽창 자체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오쿠보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입장이었을 뿐, 일본이 충분히 강해지면 조선을 포함한 아시아로의 팽창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오쿠보는 1874년 타이완 출병을 주도했다. 오키나와 류큐 선원이 타이완 원주민에게 살해된 사건을 빌미로 타이완에 군대를 보낸 것이었다. 이것은 정알론으로 표출된 대외 팽창 에너지를 조선 대신 타이완으로 돌린 것이었다. 오쿠보는 1875년에는 운유호 사건을 통해 조선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개시했고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 개항을 강요했다. 정알론의 무력 즉각 사용을 거부했던 오쿠보가 결국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적을 추구했던 것이다. 오쿠보는 1878년 반정안 하야 인사들이 보낸 자객에게 암살되었다. 일본 근대 정치에서 가장 강렬한 암살 사건 중 하나였다. 그의 죽음은 메이지 초기 정치의 폭력성과 불안정성을 간접으로 보여준다. 정알론의 좌절 이후 변용과 지속일, 운유호 사건과 강화도 조약 외교적 정알론 1873년 정알론이 좌절된 지 불과 2년 후 일본은 다른 방법으로 조선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1875년 9월 일본 군함 운유호가 강화도 앞바다에서 조선 포대로부터 포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측이 조선 영해를 침범하며 먼저 도발한 것으로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빌미 만들기였다.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조선에 대규모 군함과 외교사절을 보내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1876년 2월 체결된 강화도 조약, 일본령 일본이 조선에 강요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조약의 핵심은 조선의 부산, 인천, 원산 등 세계 항구 개항, 일본인의 조선 내 치외법권 인정, 일본 군함의 조선 연안 측량 허가 등이었다. 또한 조선을 자주독립국으로 규정함으로써 청나라의 종주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효과를 노렸다. 강화도 조약은 1853년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강제 개항시킨 방식을 일본이 조선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다. 피해자였던 일본이 이제 가해자가 된 역설적 구조였다. 정알론이 무력으로 즉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통해 조선의 문호를 강제로 연 것은 정알론의 목적이 일부 달성된 것이었다. 이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은 조선 내정 개입의 심화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지속되었다. 1882년 이모군란은 조선 군인들이 구식 군대 차별에 반발하여 일으킨 난으로 이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받았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 내 일본 군대 주둔권을 획득했다. 1884년 갑신정변 갑훈 김옥균을 비롯한 조선의 친일 개화파가 일본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쿠데타였다. 이 사건은 일본이 조선 내 친일 정권 수립을 통해 조선을 자국의 영향권 내에 두려 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면서 3일 천하로 끝났고 이 사건은 청일 양국이 조선을 둘러싸고 직접 충돌하는 시대의 전주곡이 되었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의 경쟁 무대가 되었다. 양국 군대가 조선 영토에 주둔하면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자주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청일 충돌의 위기감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3. 후쿠자와 유키치의 타라론 정알론의 문명론적 버전 1885년 3월 후쿠자와 유키치 복는 자신이 운영하던 신문 지지신보신의 타라론이라는 짧지만 강렬한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일본은 중국, 조선과 같은 아시아에서 벗어나 서양 문명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후쿠자와는 조선과 중국이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서양 열강에 의해 분할될 경우 일본도 함께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본은 나쁜 친구인 아시아 이웃들과 결별하고 서양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논리는 서양의 문명 개화론을 일본이 내면화하여 조선과 중국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한 것이었다. 타라론은 정알론의 문명론적 버전이었다. 사이고 다카모리의 정알론이 무사적 명예와 국내 정치 불만 해소의 방점을 찍은 것이라면 후쿠자와의 타라론은 문명과 야만 의분법을 통해 일본의 아시아 팽창을 계몽주의적으로 정당화했다. 이 두 논리는 상호 보완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형성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시아 동방의 나쁜 친구들을 사절해야 한다. 나쁜 친구와 사귀는 사람은 함께 나쁜 이름을 얻는다. 후쿠자와 유키치 타라론 1885 론 1885